윤석열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남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는 삼성동으로 불리는 이 지역은 그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곳이죠. 부친은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설립 멤버였고 모친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쳤습니다. 윤석열은 대광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충암중학교, 충암고등학교를 거치며 학창시절을 무난하게 보냈습니다. 사회현상에 관심이 많아 심리학을 전공하고자 했지만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정의실현의 길을 고민하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죠. 1980년 5월 8일 그는 서울대 재학 중 교내에서 열린 모의 재판에서 국무총리 신현학에게 사형을, 국군보안사령관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발언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보안사에 근무하던 먼 친척이 전화를 걸어 피신을 권유했고, 이에 따라 그는 석 달간 강릉의 외가 친척 집으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법조인이 되기 위해 사법시험에 도전하였으나 총 고수 끝에 합격했습니다. 시험 준비 기간 동안 그는 사람을 좋아하고 술을 자주 마셨기에 상대적으로 학습 시간이 부족해 낙방을 반복했다는 후일담도 남아있죠. 그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시기는 30대였으며 대졸자라면 비교적 이른 사회 진출이 가능했던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 다소 늦은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후 검사로서의 길에 들어서며 자신의 경력을 하나하나 쌓아가게 되었죠. 윤석열은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춘천지검, 강릉지청, 서울지검 등으로 자리를 옮기며 수사 경험을 쌓았고 1999년에는 치안감 박희원을 소환해 뇌물수수 혐의를 자백받는 등 특수수사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죠. 2002년 그는 변호사 활동을 위해 잠시 법무법인 태평양에 몸담았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곧 검찰에 복귀했습니다. 2003년에는 안희정과 강금원 구속수사를 맡으며 존재감을 다시 드러냈고 2006년에는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며 정몽구 회장을 구속시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윤석열은 BBK 특검팀에 합류했고 이후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대구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을 역임하며 주요 수사 요직을 거쳤습니다. 2012년 결혼 이후 그는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하며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3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은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하며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후 내부 항명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고 대구고검과 대전고검 등으로 좌천성 인사를 겪었죠. 하지만 그는 자리를 지키며 증거 제출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원세훈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었죠.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박영수 특검에 의해 수사팀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삼성 뇌물 사건을 담당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켰고 특검 수사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며 다시 검찰 요직에 올랐습니다. 당시 기수 파괴 인사로 검찰 내부에 충격을 자아냈고 그는 국정농단, 방산비리, 사법농단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지휘하며 존재감을 강화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 등 굵직한 사건을 이끌었고 일부 사건은 기무사령관 이재수의 극단적 선택과 맞물려 논란이 되었지만 윤석열은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강하게 밀어붙였죠. 윤석열은 199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첫 검찰총장으로 2019년 7월 25일 영시를 기해 문무일 전 총장의 뒤를 이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받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식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죠. 청문회 당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지만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하며 임명되었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좌조국 우윤석열이라는 표현이 회자되며 검찰개혁에 기대를 모았고 윤석열은 취임 직후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며 정권과의 갈등이 본격화됩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중심으로 조국 일가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였고 사모펀드, 사학비리 의혹 수사도 이어졌고 조국의 오촌 조카가 구속되며 수사 강도가 높아졌죠. 이후 조국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정경심과 조국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절차가 이어졌고 이를 두고 정치적 수사인지 정당한 수사인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국민청원, 언론 보도, 정치권 논쟁이 격화되며 수사는 단순한 법적 이슈로 넘어 정치적 대결 양상으로 퍼졌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핵심부로 수사 범위를 확장했고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도
격화되었죠. 2020년 법무부는 윤석열에 대한 수사권과 인사권을 제한하고 직무정지 명령과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시키면 윤석열은 복귀했지만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죠. 2021년 3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강하게 반대한 그는 70년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법치 말살이라고 비판하며 3월 4일 검찰총장직 사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퇴임사에서는 그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검찰이 중대범죄 수사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사퇴 발표 1시간여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했고 여권은 이를 정치적 행보의 시작으로 간주하며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윤석열은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안철수, 정진석 등 보수 정치인들이 지지를 보냈고 홍준표는 사퇴를 비판하며 입장을 달리했죠. 정치권 진출에 대한 여론은 갈렸지만 윤석열은 초기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전문가들과의 연쇄회동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며 대선 준비를 돌입했죠. 장모 관련 의혹 해명, 정치 후원금 모금, 현충원 참배, 천안함 생존자 만남 등도 이어졌고 윤사모 등 지지 기반 형성 움직임도 본격화되었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논란이 커졌고 윤석열, 엑스파일 등의 의혹도 정면으로 대응했습니다. 국민의힘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며 외연을 넓혔고 대선 캠프도 점차 구체화되었죠. 2021년 6월 29일 윤석열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국민의힘 입당을 시사했습니다. 이후 페이스북 계정 개설, 언론 인터뷰, 정책 발표 등을 통해 대중과의 접점을 확대했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과 양강구도를 형성하기 시작했죠. 국민의힘 지도부 및 청년층과의 연쇄회동, 여성가족부 개편 등 정책 메시지도 이어졌고 부동산, 주 52시간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도 제시했죠. 안철수 후보와는 단일화는 한 차례 결렬되었으나 극적 타결을 이끌어내며 보수 진영 통합에 성공했고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었죠. 당선 후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나눴으며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남대문 시장 방문, 산불 피해 지역 점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등 당선인으로서의 행보도 이어졌죠.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취임사에서는 자유를 국정 철학의 중심에 두며 시장 중심의 경제와 글로벌 외교 노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죠.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되었고 이는 역사상 최초의 청와대 개방이라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초기부터 민생경제와 대외정책에서 능동적 기조를 보였으며 규제 혁신과 공공기관 개혁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집권 초반부터 인사 문제와 소통 부재가 논란이 되었죠. 내각 구성 과정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었고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내 비선 라인 문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되며 국정 운영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기 시작했죠. 2022년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는 윤석열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켰습니다. 사고 직후 정부의 늦장 대응과 책임 회피성 발언은 사회적 분노를 키웠고 윤 대통령은 뒤늦게 국가의 책임이라며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했지만 진상규명과 구조 책임 소재 논쟁은 장기화되었죠. 2023년 들어 윤석열 정부는 외교 분야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 개선에 힘을 쏟으며 3자 강제징용 배상안, 즉 정부 대납 방식을 발표했는데 이는 국내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래를 향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정성 없는 접근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죠. 이후 일본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이 이어졌고 한미일 군사 공조도 강화되었으나 외교 성과에 비해 국내 정치적 부담은 커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과학적 검증에 기반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국제원자력 기구 기준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다수는 해양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졌죠. 내치 분야에서는 경제정책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정부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이라 강조했지만 실질적인 물가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었죠. 특히 청년층과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혼선도 더해져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 불만이 쌓였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2024년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죠. 선거 결과 여당이 국민의힘은 대패하며
다수 의석을 야당에 넘겨주었습니다. 국정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었고 당내 지도부 책임론과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론이 공존하게 되었죠. 이후 윤 대통령은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했지만 이미 민심은 상당히 멀어진 상태였고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국정 운영은 점차 경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되었죠. 야당과 시민단체는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요구했고 언론 보도는 연일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리스크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실을 둘러싼 신뢰 위기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대되었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 금지, 언론의 자유정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국회의사당 출입문을 폐쇄하고 계엄사 포고령 1호를 발동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1시 25분 윤 대통령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했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오전 12시 45분경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 강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오전 1시 1분 국회 본회의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되어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죠.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7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며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고 오전 4시 30분경 국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공식 해제했습니다. 계엄령 해제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야당 의원 190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으나 12월 7일 첫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폐기되었죠. 이후 야당은 12월 12일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 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죠. 2025년 1월 3일 특별수사본부는 계엄 관련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방해로 실패했습니다. 이후 1월 7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재발부되었으며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었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주장을 청취하고 관련 증거들을 검토했죠.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 절차적 문제와 실체적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행위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죠. 특히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의 위헌성 여부, 국회 봉쇄 및 의원 체포 시도, 언론 통제, 그리고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심판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등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최종 의견을 진술했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현재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 봉쇄 시도, 언론 통제,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라고 판단했죠. 대한민국은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죠.